평생을 고생하며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맞이한 노년.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들과 딸, 그저 자식들이 제 앞가림 잘하고 효도만 한다면 우리 노인네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거라 믿고 계신가요? 하지만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자식 집에 직접 들어가 함께 살아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서글프고도 명확한 진실이 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은 2년간 아들과 딸의 집을 오가며 몸소 체험한 끝에 세 가지 결정적인 차이를 깨닫고 노후의 선택을 완전히 바꾼 은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웰다잉과 행복한 노후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아픈 현실을 이분들이 대신 겪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이름은 박혜숙, 올해 68입니다. 남편 김성수는 저보다 3살 적은 65이죠. 저희는 전라남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평생 구멍가게를 하며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엔 참 억척스럽게 살았어요. 시장통 단골들은 저희더러 입은 거칠어도 속은 정 많은 사람들이라고 입을 모았죠.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더군요. 남편은 50대부터 고혈압과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저는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받은 뒤로 의사 선생님께 매번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 편히 지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노후에 좀 편히 쉬려고 젊어서 그렇게 고생하며 돈을 모았건만 세상 일이 마음 같지 않더군요.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사태로 가게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면서 그나마 있던 수입도 끊겼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조금 나왔지만 생활비는 무섭게 치솟았죠. 저희 부부는 이러다 앉아서 굶어 죽겠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통장에 든 1억 원 남짓한 돈으로는 몇 년이나 버틸지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레 꺼낸 생각이 바로 자식들 집을 오가며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1년 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이었지만 짐이 되기 싫어 입을 떼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시장 한 바퀴 도는 것도 숨이 차고 남편도 걷기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은 간병인을 쓰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요양원에 들어가자니 너무 적막하고 쓸쓸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들 집에서 1년, 딸 집에서 1년씩 지내는 공평한 방법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서 눈치 보이면 어떡해. 그냥 가지 말자고요. 저 역시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늙어가는 것이 죄도 아닌데 자식들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는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서울에서 전자공학 엔지니어로 일하며 수입도 안정적이고 과묵하지만 제가 가장 아끼던 맏이었습니다. 딸 지은이는 멀지 않은 도심에서 요양원 간호팀장으로 일하며 성격이 싹싹해 평소에도 반찬을 나르곤 했죠. 저희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먼저 아들 민준이네 집에서 1년을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가서 좀 지내도 되겠니? 하고 묻자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군요. 2초쯤 뒤에야 그럼요. 방 있으니까 언제든 오세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진심으로 기뻐하는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 키워 노후를 맡긴다는 게 다 이런 거지 싶어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달 저희는 짐을 싸서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남은 현금 1억 원을 확인하며 마음이 허전하더군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늙어서 따뜻한 국 한 그릇, 말동무 한 명 해줄 사람. 있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에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터미널에 마중 나온 민준이를 보니 반가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말끔한 정장에 차키를 든 모습이 영락없는 도시 남자더군요. 그런데 예전처럼 엄마, 배고파요. 하며 달려오던 그 아들과는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이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저희의 무거운 짐가방을 선뜻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묵묵히 두 보따리를 챙겨들며
가슴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아들네는 서울 시내의 깨끗한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손녀 하윤이가 달려와 안기는데 그 온기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수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건성으로 웃으며 오셨어요. 한마디 하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냄비 소리를 요란하게 내더군요. 우리 부부는 서로 눈치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민준이를 베란다로 불러 물었습니다. 지수랑 미리 상의한 거니? 민준이는 우물쭈물하며 말은 했는데 처음엔 좀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부모님인데 어때요? 여기가 부모님 집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고맙기보다 씁쓸했습니다. 이 집에 우리 이름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 한 잔, 과일 한 접시 내어주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손님이 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빨래를 걷고 바닥을 닦고 손녀 도시락까지 챙겼습니다. 생활비 보탬이 되라고 매달 민준이에게 50만 원씩 건넸습니다. 민준이는 뭐 이런 걸 주시냐며 웃으면서도 거절하지 않고 받더군요. 그건 효도가 아니라 안심을 사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정성껏 끓인 갈비탕은 입에도 대지 않고 간이 너무 짜다. 방식이 구식이라 건강에 안 좋다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청소를 하면 제대로 안 됐다고 타박하고 빨래 분류가 틀렸다고 눈치를 줬죠. 남편은 불면증에 시달리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돌아가자는 남편의 말에 저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딸 지은이네 가기로 한 약속한 1년을 채워야 아들 체면도 서고 딸에게도 떳떳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손녀에게 간식을 사주며 스마트폰으로 커피 배달까지 배워가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집안의 냉기 속에서 끝내 모른 척 하더군요. 아들이 밖에서는 든든한 사회인일지 몰라도 집안에서는 아내의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들 내에서의 1년은 감옥 생활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싸움 한 번 없었지만 집안 공기는 늘 눅눅하고 차가웠습니다. 며느리의 비아냥을 견디다 못한 남편은 거실로 나가지도 못하고 베란다에서 담배만 태웠습니다. 어느 날 밤 며느리가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며 노인네들 수발들기 정말 힘들다. 눈치도 없이 계속 있으려 한다며 험담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은 난도질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설날 식사 자리에서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내년엔 아가씨네서 좀 오래 계시는 게 어때요? 서울은 춥고 공기도 안 좋아서 건강에 안 좋으실 텐데 노골적인 축출 선언이었습니다. 젓가락을 든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들은 그저 밥그릇에 코를 박고 못 들은 척하더군요. 그날 밤 남편은 이불 속에서 제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우리가 진짜 짐짝이 됐구나 라고요. 아들 집을 떠나던 날 저는 지수에게 나중에 시골 내려오면 밥 한 끼 해줄게 라고 말했지만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딸 지은이와 사위 상훈이가 차를 몰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상훈이는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장모님, 이번엔 오래 계셔야 해요. 아들 집이랑은 다르니까 편하게 계세요. 지은이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저희를 시내의 유명한 일식집으로 데려가 환영 만찬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지은이네 집 바로 옆집인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하게 수리된 20평대 공간에는 가전과 가구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침구는 제가 좋아하는 차분한 갈색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 따로 계셔야 마음 편히 쉬시죠. 식사는 저희 집 와서 같이 하고 주무실 땐 여기서 편하게 계세요 라는 딸의 배려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이제야 우리 집에 온 것 같다며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딸네 집에서의 생활은 아들네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지은이와 사위는 저희에게
집안일을 시키지 않았고 빨래까지 깨끗하게 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생활비 30만 원을 주려 하자 지은이는 펄쩍 뛰며 이 돈으로 2분 여행이나 다니세요. 저희가 모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라며 거절했습니다. 사위 상훈이도 효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라며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주말이면 사위는 차를 몰고 교회로 저희를 데려갔습니다. 등산도 하고 맛있는 보양식도 먹으며 지냈죠. 지은이는 지역 복지관의 시니어 건강교실에 저희를 등록해주고 당뇨 식단까지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아들 내서 죽어있던 마음이 여기서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딸내 거실에 걸린 가족사진 아래 적힌 엄마, 아빠 환영해요라는 문구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집이란 주소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기다려주는 곳이라는 것을요. 반년이 지나자 남편의 혈압은 안정되었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 억지로 견디던 얼굴 근육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사위가 딸의 어깨를 주물러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3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의 존중입니다. 아들네는 저희를 창고 같은 방에 밀어넣고 손님 취급했지만 딸내는 저희의 독립된 생활과 존엄을 지켜주기 위해 따로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들내서 돈은 눈치를 덜 보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딸내서 돈은 부모님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자산으로 존중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온도입니다. 아들네 식탁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지만 딸내는 사소한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주며 저희를 소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사회의 일원, 어느 집안의 가장이 되면서 부모의 아들이기보다 타인이 되어갔지만 딸은 여전히 제 머리를 짚어주고 등을 두드려주던 그 아이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어 우린 여기 계속 있을 거니 걱정 말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안도감이 씁쓸했지만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고향집을 정리하고 딸내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들 서운하게 왜 그러냐고 편애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대답합니다. 노년엔 체면보다 내 마음의 평안이 먼저라고요. 아들은 겉보기엔 번듯하지만 비바람을 막아주지 못하는 명품 우비 같고 딸은 평범해 보여도 살칸을 데워주는 낡은 스웨터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억지로 웃지 않으며 저희만의 노후를 살아갑니다. 딸 지은이가 끓여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저무는 노후를 바라봅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드디어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찾은 기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시나요? 효도는 자식의 의무이기 전에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 맞닿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어디가 따뜻한지, 어디가 내가 숨 쉴 곳인지,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 때문에 억지로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